네, 류혁 전 법무감찰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정치 이슈 류혁의 내부 보고서 시간입니다. 류혁 전 감찰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 개혁안으로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좀 제대로 시동을 걸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 구체적인 안이 나왔는데 조금 더 뭔가 개선된 안인 것 같아요. 3개월 내에 개혁을 이루겠다 이런 일단 목표입니다. 어떻게 네네네.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까지 검찰이 해왔던 그 모습에 비춰보면은 이제는 뭐 검찰 개혁이라는 그 과제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구성원이든 외부 사람들이든 이제 없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이라던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해진 현실 이런 거에 비춰보면 검찰의 위상이라던가 역할 이런 걸 한 번쯤 재조정할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하고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라는 거는 뭐 계속 얘기해 왔던 것인데 네, 국가수사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신설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 지난번에 그 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반적인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어떻게 보면 돈도 백도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본인이 형사 사건이 처리되는 데는 상당히 사건이 지연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근데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러 수사를 분담하게 될 뭐 공소청이라 뭐 저 중대범죄수사청이라던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런 여러 기관 사이의 뭐 수사권이라던가 이 공소제기 절차와 관련된 이런 그 절차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수사위원회의 신설 이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눈에 띄었는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 수사를 지휘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도 없앤다. 이건 어떻게 그건 보셨어요? 뭐 당연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그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총장만을 지휘하고 전반적인 그 일반적인 그 전체적인 그러니까 그 추상적인 면에 있어서는 전체 하나 뭐 지휘를 할 수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그 지시를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 수사를 하는 당사자에게. 근데 뭐 앞으로는 법무부 산하에는 공소청밖에 없으니까 뭐 수사 지휘 자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아, 때문에 그런 그 사건 수사에 대한 통제라던가 뭐 그 조율 기능은 국가수사위원회로 신설된 국가수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니까 네네. 이건 폐지는 당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만약에 이 개혁안으로 진행이 되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만약에 고위공직자면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네네. 중대범죄수사청, 그다음에 경찰 이렇게 그럼 세 개의 주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세 개의 어, 주체로 분할이 되고 뭐 만약의 경우에 뭐 이렇게 아직 너무 성급한 견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제도가 잘 좀 정착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런 그 범죄의 중요도에 따른 분류뿐만 아니라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마약청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특정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 뭐 조폭이라던가 마약을 전담하는 강력청이라던가 그런 것도 앞으로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네. 보면은 이 공소제기와 수사를 분리해 가지고 권한의 집중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 수사의 대상이라던가 범위도 제약을 해 가지고 각 수사기관들이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모든 전 분야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함으로써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막고자 한다. 뭐 이런 잘 정착이 된다면 그런 취지 음. 자체는 뭐 일단 바른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권 자체가 세 개의 부처로 이제 나눠지니까 예, 세 개. 국가수사위원회가 만약에 이제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교통 정리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수사권 조정 때는 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이 정확하게 언제까지 뭐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지, 이 보안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책임 소재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렇죠. 이런 점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막연히 계속 수사가 지연되는 그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지난번에 보면은 그 내란 사건 수사에서도 이 공수처하고 여러 가지 검찰, 경찰 수사권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수사의 주체가 여러 가지로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이 행안부 소관으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수사 능력이라든지 정권 휘하에 있게 되면서 좀 휘둘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격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걱정하시는 것도 뭐 당연히 온당한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바꾸기로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임명 절차라던가 혹은 뭐 위원들이 임명 조건이라던가 혹은 뭐 이런 수사 조율 뭐 절차라던가 이런 걸 엄중하게 잘 규정을 해가지고 세밀하게 규정해서 그런 우려를 차단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그 우려가 지금 현재 지금 검찰 조직의 불신을 불러일으킨 검찰의 과도한 직접 수사 이런 부작용을 이 더 이상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뭐 아까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좀 말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네네, 말씀하세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 어느 책에서 제가 읽은 것인데, 검찰은 스스로 통치 체제의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치인의 질서에 위협되는 존재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이 각종 법률을 위반한 사례, 보통은 사소한 것들이다. 이를 주위에 알린다. 특히 언론은 이걸 바로 받아서 보도를 한다. 검찰이 잠재적 범법자의 사무실에 들어서 압수수색을 하고 그 장면은 잘 연출되어 시청자들에게 전달된다. 주요 일간지는 공공의 신뢰가 당한 데 대한 분노를 격하게 그 정치인에게 쏟아낸다. 이런 일단 식. 우리 검찰의 모습인데요. 이게 근데 우리 검찰의 모습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일본의 굴레라는 책에 나오는 검찰 조직, 일본 검찰의 폐해를 지적하는 그 저자 테가트 머피라는 서양 사람인데요. 20년 이상 일본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일본이라는 선진 사회를 그 검찰 사법 엘리트라는 일부 소수 집단이 그냥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 자기들이 기준을 정하고 뭐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되는 행위, 안 되는 행위 이걸 갖다가 그 기준을 제시하는 점이 일본이 그 1990년 이후에 장기 불황을 겪게 된, 그러니까 새로운 혁신이라든가 혹은 새로운 가치관이라든가 새로운 사회관 변화 이거에 적응하지 못하게 막은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게 일본 검찰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모범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봐도 검찰 조직에 근무를 하면서 봐도 사실 검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법 엘리트로서 교육을 받았지 사회 전반을 바라볼 수 있는 무슨 사회 전반의 미래를 제시하는 이런 교육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본인들의 업무, 이 사법 형사 수사 절차에 있어서 무엇이 적법하고 부적법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넘어서 가지고 직접 수사를 통해서 사회 전반에 개입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은 사실 그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전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의료 사건 수사를 해봐서 다 아는데 내가 방위산업 수사를 해봐서 다 아는데 학교 하다 사교육 내가 사교육 수사를 해봐서 다 아는데 그렇게 했었죠. 그런 수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세상이 간단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책에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딱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검찰이 어찌되었던 그 직접 수사를 통해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그 방법이 어떤 식이든 형태가 어떤 식이든 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계속 대치되는 반대되는 의견들을 여쭙는 이유는 네. 이제 이 개혁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이런 네. 내용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기능이 분리가 되면 재판에 대한 공소유지가 어렵게 된다.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건가요?
그게 수사 기소 사실 그 수사라는 것은 단순하게 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중에 그 수사를 통한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염두에 두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절차거든요. 이 불기소 같은 경우는 뭐 수사를 하는 수사 주체가 요즘 이 경우에는 그 불송치 그러니까 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아예 검찰을 송치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죄가 된다고 송치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이제 과거처럼 이 검사가 책임감 있게 그걸 공소 유지를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열심히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런 책임 소재라던가 혹은 보완 수사가 필요할 때 어떻게 신속하게 그걸 보완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일단 이렇게 방향을 정했다면 제 생각은 저도 오기 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사법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평균인들 사실 이 윤석열 이번 사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저런 사람들이 뭐 자기가 인권 막 이런 거 주장하면서 막 출석 안 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힘센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 인권 다 알아서 자기 챙깁니다. 예, 없는 제도도 만들어서 막 그냥 뭐 신청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사법 절차에서 아무런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상정하고 그 사람이 사법 절차에 뛰어들었을 때 어떤 보장을 받아서 신속하게 그 이 사법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가 이런 일종의 그 시뮬레이션 비슷하게 예를 들어 생산 라인을 만들어도 보면은 시제품 투입해가지고 완제품이 나오는지 보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도를 설계를 해놓고 그런 아무런 그 도움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의 권리 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를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하나하나 좀 보완을 해서 세밀하게 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입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봐도 일단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게 기초적으로는 검찰청은 일단 폐지를 해서 없애버리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고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완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대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게 검찰청이 지금까지 이제 비대해진 이 권력을 네. 이렇게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은 이게 가능한 일인가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요즘에 듣고 있는 분위기상으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일부 그 직접 수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리고 뭐 좀 경력이 쌓인 사람들조차도 저 뭐 몇 년 저랑 차이 안 나는 이런 후배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직접 수사, 과도한 직접 수사를 통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윤석열 씨에 대해서 검찰 조직을 이렇게 망쳐먹은 주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선후배를 가리지 않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감대가 있군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실 검찰 개혁이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네네. 뭐 이제 좌절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좌절됐던 게 너무 시간을 끌었다, 지체했다라는 지적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이 이제 검찰 개혁을 3개월 내에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확실하게 방향을 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뭐 3개월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뭐 직접 수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뭐 본인들의 그 과거에 어떻게 보면 영광을 봐왔다 그래야 그런 그 그쵸. 보직 경로나 이런 데 있어서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꼭 3개월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은 해야겠죠. 해결은 해야겠지만 뭐 어쨌든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기본적인 방향을 확실히 해두겠다라는 뭐 그런 기본 취지 자체는 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갑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지난번 그 수사권 조정 때 그 사실 그 가장 피해를 보고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고소고발 사건이나 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수사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피해를 본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데
마무리되는 데까지 시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좀 점검을 해서 뭐 지금 뭐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면 추후라도 계속 입법적인 보완을 해서 그렇게 그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그 이런 사법 피해를 본 뭐 여러 가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좀 정교하게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네. 완벽을 기하다가 그 네. 시기와 여론을 놓치면 네. 오히려 이제 이도저도 아닌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국힘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다. 이렇게 되면 사법부 붕괴되고 수사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 보면은 검찰에서는 직접 수사를 어차피 안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 수사를 거의 안 합니다. 뭐 걱정하는 것 지금 이 과도한 직접 수사 지금 문제되고 있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과도한 직접 수사에 검찰 인력의 대부분이 거기 집중되어 있거든요. 제가 뭐 언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 형사부에는 2명, 3명밖에 없는 부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임 때는 형사부 10명이 있었거든요. 네. 특수부에는 다 합쳐서 20명이 없었거든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그리고 특정 그리고 그게 일반인들의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건에 집중돼 가지고 일반 형사 사건 처리에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검사들이 보면은 자신이 법정에 세워야 될 그런 사람들을 불러 조사도 안 하고 기소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단순하게 불구속 사건만 그런 게 아니라 구속 사건조차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속 사건이라는 건 이미 구속돼서 피의자가 와 있는데 그 피의자를 조사를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그 업무 사례, 뭐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업무 신뢰에 비춰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걸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직접 수사 폐지를 통해 가지고 얻어진 인력을 그런 일반적인 민생 사건이라든가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에 투입한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건 처리 질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